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는 증권 가지고 이제 분개를 하죠. 자, 그럼 분개할 때에 취득, 평가, 처분 가지고 보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주의 주식을 취득을 해요. 자, 취득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취득할 때의 단가가 이제 1000원이었어요. 자, 1000원이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면 100만원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또 똑같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사도 우리가 구매할 때는 매입 가격은 똑같겠죠. 근데 여기에서 취득 수수료가 있다면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취득 수수료가 있으면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그냥 매도 가능 증권 금액에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민영씨가 사라져 버렸어. 뿅. 자, 두 번째 기말에 평가를 할 건데, 자, 이때 주당 1200원이다 라고 볼게요. 자, 1200원이면 단기 매매 증권을 20만원을 높여주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20만원 이렇게 쓸 거고, 매도 가능 증권도 20만원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20만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의 성격은 900번대인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300번대인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성격은 틀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한 주당 900원에 한다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기말 평가했을 때에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120만원에 맞춰뒀겠죠. 120만원에 사왔을 땐 100만원인데 120만원 맞추려고 20만원씩 증가시켜 놓은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20만원을 지울 거고, 매도 가능 증권도 120만원을 지울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평가했을 때에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연결이 안 돼서 이것만 하면 끝인데,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지금 얘를 지금 대변에 적혀 있는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지워져야지 같이 지워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원 있다 이렇게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처분한 금액이 90만원이죠. 그럼 90만원을 차변에 받으면, 90만원 받으면 차이나는 30만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나오게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얘 둘이 여기에서 내가 현금으로 90만원을 받으면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10만원 차이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이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도 실제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서로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같은 계정 과목. 하지만 자, 이 둘이를 가지고 이제 분개할 때는 이렇게 할 건데, 자,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좀 줄여서 좀 볼게요. 자, 단기매매 증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단기매매 증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무조건 처분 손익이 기말 평가했던 이 금액과 이 금액 둘이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게 돼요. 올해 산 게 아니면 정기 기말 평가 금액하고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는 게 단기매매 증권의 특징이에요. 단기매매 증권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 마지막 장부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이 우리가 손익으로 나올 거예요. 처분 손익으로 나오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단기매매 증권은 마지막 장부 가액이라는 건 올해 샀으면 올해 건데, 올해 이전에 사서 정기말 평가했으면 얘가 지금 장부 금액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장부 가액하고 처분한 금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을 가지고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100만원에 사왔죠. 그러면 사왔을 때 하고 처분한 금액하고 이 금액 둘이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처분 손익으로. 한마디로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취득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이 처분 손익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론에서 이거 종종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 하면 얼마에 샀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얼마에 팔았는지만 봐서 처분 손익 내면 되고, 단기매매 증권 나오면 올해 샀으면 샀을 때하고 차이겠죠. 근데 올해 이전에 샀으면 정기말 평가한 거 차이가 처분 손익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우리 이 두 유가증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유가증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고, 다음 이제 우리 유형자산인데, 감가상각은 잘 하시니까. 자, 우리 유형자산에서 69페이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좀 볼게요. 유형자산에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은 수선비,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은 우리 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 장치 이런 걸로 쏟는 거예요. 지출이니까 대변에는 돈 나갈 거고, 대변에 돈 나가고, 우리는 차변에 계정 과목 쓸 때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자, 건설 중인 자산. 자, 건설 중인 자산 시험 문제 나오는 타입. 우리 이자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에서 우리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자본화라는 글자 나오면 뒤에는 똑같이 안 적혀 있어도 이자 비용 하는데 자본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얘를 나중에 자산으로 처리될 비용이다라는 게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인 거예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 돈 들어간 거 모아뒀다가 나중에 다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이런 걸로 한 번에 다 바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민영씨 컴퓨터에 문제 있어요? 민영씨 안 나오네. 컴퓨터 문제 있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이자 비용 그 문제 지문에서 실기 문제에서 뭐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만들고 있다는 느낌처럼 하고 있고 꼭 표현되어 있어요. 완공은 내년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있죠. 뒤에 놓죠. 정부 보조금,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국고 보조금으로 세무사의 시험은 쓸 거예요. 자, 국고 보조금은 우리가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시험에서 정부 보조금은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때 상환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전부 다 있으면 여기에 꼭 거래처를 써둬야 돼요. 관공서 거래처가 있을 거예요. 차입금이니까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그럼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수령한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으로 먼저 처리할 거예요. 수령한 계정 과목이라는 건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당좌 예금으로 받았으면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령한 계정 과목으로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또 계정 과목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것도 만들어 쓰는 거라서 시험에 만들어져 있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통 예금 받았으면 이걸 정부 보조금이라고 쓰고, 자, 우리 시험에서 계정화목 및 소유 등록에 차감 계정 만들라 그러면 여기에 차감으로 하고, 보통 예금에 차감 계정 날 거면 보통 예금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계장치 걸로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제가 왜 정부보조금 썼을까요? 지금 국고보조금. 자, 그럼 시험 때는 얘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 방금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 문제에서는 얘를 우리가 쓸 건데, 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분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날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대변에 국고보조금 쓸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내가 받은 수단이 있죠? 받은 수단으로 써야 돼요. 전에 세무일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로 시험 문제 보면 거의 104번 국고보조금을 주로 써요. 근데 전에 104번은 당좌예금 걸 만들어 놓고 106번에 보통예금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예금 받았는데 104번 써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짝지 오른쪽에 적혀있죠. K랩 좋은 점 장점 중에 한 개예요. 그럼 받았을 때는 이걸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국고보조금 쓸 때는 받았을 때는 자기 짝지 거. 그럼 이 기계장치 거 있는 얘는 언제 쓰냐면 기계장치 사면서 이 돈 썼을 때 이제 이 기계장치가 국고보조금 쓴 거다라고 만들어줄 때 그때 쓸 거예요. 그럼 자, 이때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감 계정으로 우리 국고보조금이라는 걸 쓸 거죠. 그럼 우리는 국고보조금 사용을 하면 우리가 할 행동이 차변에는 수령식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이제 상계해서 지울 거고, 삭제하기 위해서 상계 처리를 하고, 대변에는 이제 국고보조금 사용 취득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분기가 들어간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방금 1000만원짜리인데 차변에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쓰고, 그리고 기계장치 사면서 썼다면 이때도 국고보조금이 가는데 이때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차감기래.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대변에는 취득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써줄 거예요. 우리 세무일급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자,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부분을 좀 볼게요. 교환. 이종자산 교환하고 동종자산 교환.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에 이종자산 교환은 우리가 성격이 상이한 다른 우리 자산끼리 교환을 하면 우리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동종자산 교환은 우리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우리는 취득원가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결과 동종자산 교환은 얘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될 거고, 이종자산 교환은 얘는 무조건 손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일치할 확률은 매우 극히 낮기 때문에 이종자산 교환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인식하면 우리는 그 금액의 차이는 확실히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위치에서 열심히 적어뒀던 거 책에 있죠? 그죠?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실기보다는 이론에서 지문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치를 지금 포인트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장부가 있습니다. 공정가 있습니다. 손익이 발생한다.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이론 시험에 지문으로 들어올 거니까 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교환은 이렇게 보고, 자, 재평가 모형. 자, 얘가 계산할 때에 지금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오르고 한 번은 내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이급 수준에서 얘가 나왔는데 절대 복잡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것만 기억을 할게요. 취득 원가를 기준 금액으로 해서, 자, 취득 원가보다 상승을 하면 우리는 대변에 재평가 차익이라는 300번대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쓸 거예요. 이걸 쓸 거예요. 그러면 취득 원가보다 하락을 하게 되면 차변에 재평가 손실이라는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지금 이 세 개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르면 재평가 차익 300번대죠. 329번. 근데 만약에 올랐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래도 취득원가보다 위면 재평가 차익을 지워주는 분기를 할 거라는 거고, 취득원가보다 아래에서는 내렸을 때는 재평가 손실, 다시 취득원가만큼 회복하면 재평가 차익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제가 기준금액이라고 선을 쭉 꺼서 위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썼던 거 있죠. 그런데 시작점에서 한번 오르고 내린 것만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내리면 진짜 어렵게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기준금액으로 해서 얘 쓰는 거하고 얘 쓰는 거, 취득원가보다 올랐는데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900번대가 아니고 300번대 써라. 지금 이 계정 과목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계산할 때 얘가 등장을 했었으니까 지금까지 전적이 우리 계산할 때의
문제에서 이거 한 번 나왔고 이거 한 번 나왔어요. 한 번씩 나왔어요. 둘 다. 한 번씩 나왔으니까 전부 다 토지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감가상각하면 일이 커져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자산 안 나오고 토지만 가지고 나올 거니까 우리 최소한 얘 두 개 쓰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음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는 자, 유형자산 손상은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중에서 이거 큰 금액 그럼 큰 금액 쓴다는 거는 이 큰 금액하고 이 큰 금액이 지금 회수 가능액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얘하고 우리 장부 금액하고 차이만큼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거란 이야기예요. 장부에 적혀있던 것보다 내렸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내렸다고 할 거냐. 그럼 내린 금액을 선택할 때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우리는 공정 가치 회수 가능액으로 봐서 그 금액하고 차이를 인식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론에 나올 때는 큰 자, 작은 자로 가지고 나오게 될 거고 실기에서 물어보면 둘이 이 두 개 값을 다 줄 거예요. 다 주면 큰 금액하고 장부 금액하고 차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무형자산은 이론으로 나올 때 기억하실 게 첫 번째가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자산을 인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도 인식한다? 틀렸어요. 무조건 인식 안 한다.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발을 할 때 만약에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라라고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뭔가를 개발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쓸 거예요. 개발하고 있는데 비용 처리, 실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기. 이야기예요. 이거 쓰라고. 계정을 쓸 때 우리 뭐 500번, 700번, 800번 있는데 이거 문제에서 500번, 800번은 구분을 시켜줄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뭐 경비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경상연구개발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그런데 문제에서 외부 개발 의뢰를 하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개발비예요. 외부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자산인식 요건을 무조건 충족한 거예요. 어디 유명 대학에
저 유명대학이라고 말한 거는 시험 문제에서 유명대학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유명대학의 연구개발을 의뢰하다. 그럼 외부에 의뢰한 거잖아. 그럼 바로 개발비라고 쓰는 거예요. 외부 구입이니까 바로 자산으로 처리되겠죠. 자, 이건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시험 다가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죠.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새롭게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들 원래 평소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더 열심히 하시는 느낌이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아니면 시험 다가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 모드가 이제 빼이신 건지,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걱정 반,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 반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도 매일 마스크 끼고 보다가 얼굴 보니까 더 좋죠? 저는 누가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양심적으로 말했어요. 마스크 낄 때가 낫다고. 저도 제 친구가 마스크 끼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니까 괜찮대요. 제 얼굴이. 한번 다 가래라고 소리죠, 친구 말로. 자, 이제 우리 무형자산 가지고 보면, 자, 개정 과목들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정 과목은 단순해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무슨 프로그램 샀대. 그럼 정말 프로그램 써야 되면 프로그램 써보면 없을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라고 쓰면 돼요. 개정 과목이. 우리 무형자산 개정 과목은 우리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 개정 과목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무형자산은 취득할 때, 취득이래. 감가상각할 때에, 자, 전에 여러분들 적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할게요. 무형자산 상각은 얘는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찾을 시 정해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무형자산은 우리 내용 연수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관계 법령이나 아니면 계약에 의한다면 20년을 초과 가능하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 회계 처리는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사용 가능하지만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사용한다. 그럼 우리 무형자산 직접법 회계 처리하는 거 좀 보면, 회계 처리한다는 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얼마 대변에 개발비, 뭐 특허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줄여버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전 장부가액은 상각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상각 후 금액 하면 괜히 어려울까. 이미 금액을 뺀 금액일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 장부가액을 주면 상각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 계산시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 계산은 장부가액을 주면 잔존 내용 연수로 나누고 취득가액을 주면 총 내용 연수로 나누시면 돼요. 자, 계산할 때에 무형자산 상각비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문제에서 어떤 값을 주는지, 장부가액을 주는지 아니면 취득가액을 주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나눌 때 올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올해 이전까지 몇 번 상각했는지를 생각을 해서 장부가액 주면 뺀 나머지를 나눠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잔존가액은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시험은 정액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잔존 내용수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근데 취득가격을 주면 언제 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총 내용 연수를 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우리 무형자산 이야기였어요. 자, 다음 우리 자본. 자본에서는 꼭 기억하실 게 자본 우선 상계 꼭 기억해야 돼요. 자본 우선 상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거는 자본 우선 상계로 우리가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무조건 액면가 사용 혹은 액면가를 쓰는 계정 과목,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죠.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과 사채라는 계정 과목, 이 두 개만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액면가를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증자다 혹은 주식을 발행하다 이런 말이 있으면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무조건 액면가를 쓸 거예요. 감자다, 소각이다, 주식을 소각한다라고 나오면 서변에 자본금 액면가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냥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얘는 액면가 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기 주식은. 그럼 자기 주식 처분은 장부 가액을 우리가 지워주는 거죠. 장부 가액을 우리가 상계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지금 금액을 취득가액이라는 것, 얘는 차변에다가 자기 주식이라 쓰고, 얘는 대변에다가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을 지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과 우리 자본금은 섞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과 같은 성격인 건데, 그래도 우리 회사의 주식이니까 자본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에요. 회계에서만 그렇게 하지, 아니 여러분이 법인세 공부하면 얘는 유가증권이에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도 수익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안 들어가잖아요. 자본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법인세법 가면 조정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근데 분기하는 형태는 그래서 우리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샀을 때와 똑같죠. 사온 금액 쓰고 팔면 장부 있는 거 지우고 자기 주식은 똑같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혹시나 몰라서 참고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얘는 감자거래예요. 소각이 메인이지 자기 주식이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즉시 소각을 했어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액면가액 100만원짜리 120만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20만원 이렇게 쓰는데, 취득 후 우리 소각을 하게 되면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자기 주식 120만원을 주고, 그리고 소각할 때에 우리는 차변에 자본금, 얘가 메인인 거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 120만원 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 둘이는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변에 감자 차손 20만원이고, 얘도 감자 차손 20만원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아래 이 문제가 나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자기 주식 장부에 보유 중인 120만원 자기 주식 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익으로 실수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그러면 소각, 얘 사오면서 120만원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위아래 분계 봤을 때에 얘하고를 가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와서 소각된 거죠. 소각이래. 얘 없애버린 거죠. 그럼 얘 빼고 생각하면 지금 위에 분계나 아래 분계나 똑같은 분계잖아요. 그죠? 즉시 소각했냐? 그날 바로 못 없애니까 자기 주식으로 돈 들어간 걸 이 계정 과목으로 모아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메인은 소각이 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제가 우선상계 하라고 했는데 자본거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조회할 때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서 예를 들어 8월 1일날 감자를 하죠.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으세요. 그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아래에, 여기 아래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무조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안 적혀 있으면 잔액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안 적혀 있으면, 자, 예를 들면 제가 7월 1일날
지금 제가 분기를 2개를 넣었는데 지금 얘를 넣고 나서 다시 조회를 하면 자본금 아래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손이 이렇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감자차손이다, 감자차익이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다 타겟으로 잡아서 찾았는데 장부에 안 적혀 있으면 찾기가 힘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본금을 찾아서 여기 아래에 그 계정 과목이 있으면 잔액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우선 상기할 필요가 없고 있으면 무조건 우선 상기해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래쪽에 내가 주식 발행했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왔어.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을 내가 우선 상기해야 될 거고, 내가 감자 하는데 감자 차익이 나왔어. 그럼 감자 차손 잔액을 보고 우선 상기해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잔액 확인하는 제가 방금 자본금의 아래쪽 보란 이야기가 지금 아래쪽 이쪽을 보란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를 개념 이해가시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